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쌤입니다. 2021년 수입 맥주 판매 순위가 떠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편의점 통계예요. 이 통계는 마트 통계나 전체 시장 통계가 아니고 편의점의 통계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는 진짜 별거 없고요. 기사는 뭐 아사히가 내놓은 1위 자리를 하이네켄과 칭따오가 이제 두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수제 맥주 와인에 밀린 수입 맥주라는 기사가 또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저희 협회에서 그 시장 일종의 조사 데이터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회사와 함께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맥주 시장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 나온 얘기나 혹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듣고서는 맥주 시장에 대한 뭐 몇 조 규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그리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맥주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 뭐 수제 맥주 관련 기사들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맥주 시장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수제 맥주의 성장을 봤을 때 국내 수제 맥주의 성장이 전체 맥주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시장의 성장을 국내 수제 맥주가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쭉 본 결과 국내 수제 맥주의 증가는 국내에 있는 네캔 수입 맥주 시장을 일종의 카니발리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 언론에서는 이게 계속 성장하고 국내 수제 맥주가 성장하고 있다. 뭐 2020 뭐 3년에는 3년인가 4년 2천억이 될 거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성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을 통한 어떤 매출 증가, 시장 성장, 일종의 일부 카테고리의 시장 성장이죠. 그러면 지속적인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국내 수제 맥주가 우리나라 전체 맥주 시장의 성장을 이끌 만한 파워와 품질을 갖고 있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021년 맥주 순위를 좀 볼까요? 편의점 업계가 준 것 같고요. 자료는 편의점 A사 수입 맥주 판매 순위 변화니까 또 전체 편의점도 아니에요. 일부 편의점 브랜드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고요. 보면 1위가 10위부터 할까요? 10위가 칭따오 드래프트 생이네요. 그리고 9위가 산미구엘 페일이고요. 필젠이죠. 핀젠이라고 되는데 필젠이고요. 야, 산미구엘은 정말 저력이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 있었던 맥주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순위를 올리는 거 보면, 특히 편의점 시장에서 8위가 기네스입니다. 뭐 명불허전이고요. 7위가 서머스비인데 서머스비는 맥주가 아니죠. 이거는 사이다이기 때문에 요건 빼야 되고요. 6위가 호가든. 뭐 다들 알고 있고 대중적으로 친근한 맥주들이죠. 5위가 스텔라. 스텔라는 작년부터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고, 아마 에이비 윈베브에서 굉장히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결과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위가 버드와이저. 뭐 명불허전이네요. 역시
3위가 블랑, 크로넨버그 1664 블랑. 네, 이것도 대중적으로 아주 친근한 맥주죠. 그럼 2위는요. 2위가 칭따오, 그리고 1위는 하이네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칼스버그가 없는 게 조금 의외고요. 그러면 네, 칼스버그가 10위까지 안 들면 비등비등한 다른 맥주들도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어쨌든 1위가 하이네켄이고요. 하이네켄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살짝 줄은 것 같은데 계속 늘고 있고요. 하이네켄이 마케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 계속 그 바이스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스비어의 역사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고 특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죠. 오늘은 제가 마신 바이스비어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바이스비어를 처음 마신 때가 언제냐면, 근데 2008년인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갔었는데, 2008년 프랑크푸르트에 저는 그때 한참 개인 사업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박람회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프랑크푸르트 메세에 갔었을 때 이제 그때 처음 먹은 바이스비어가 프란치스카너 바이스비어였어요. 여전히 그때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 프란치스크 바이스비어는 제가 뭐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팔길래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했고, 또 하나는 그때 같이 먹었던 독일의 음식들, 소세지였거든요. 소세지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맥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바로 바이스비어고, 당연히 그 뒤로 바이스비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국내 맥주, 수입 맥주 시장이 성장할 때,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바이스비어를 보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전에도 한국에는 있긴 있었어요. 뭐 에딩거라든지 파울라너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파울라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에딩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지만 관심을 갖고 마시진 않았죠. 그 뒤로 바이스비어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많이 마시게 됐고요. 뭐 뮌헨에 가서 먹은 바이스비어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바이에른 지역을 벗어나면 이 바이스비어를 마시기가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없어요. 바이에른 지역, 특히 뮌헨 지역에 갔었을 때 먹은 바이스비어들 굉장히 좋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바이스비어는 당연히 슈나이더 바이세. 뮌헨에 이제 슈나이더 바이세 펍이 있거든요. 가스토프가 있죠. 거기 가서 먹은 굉장히 다양한 바이스비어들, 앞으로 소개해드릴 것도 포함해서 탭세븐을 또 포함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울라너 바이스비어를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라너 이제 브로이 하우스라고 또 뮌헨에 있어요. 이제 일종의 브루펍이죠. 거기서 생산되는 바이스비어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함께 먹은 음식들 기억에 남고요. 아, 바이스비어가 이렇게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뼛속까지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뮌헨이야 뭐 저는 되게 많이 지금은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맥주의 어떤 퀄리티나 느낌에 대해서. 자, 한번 그러면 저번에 제가 그 헬바이스비어랑 우르바이스비어를 설명해 드리다가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바이스비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밝은 색의 이제 맥주들을 떠오르고요. 보통 우리가 파울라너 바이스비어나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들 중에서, 혹은 에딩거 바이스비어, 굉장히 색깔이 밝죠. 그리고 이제 뿌옇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바이스비어를 그 바이스비어라고 부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르바이스비어라고 하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가 또 새로 나오고 있어요. 원조는 탭7이에요. 저번에 제가 탭7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지널 바이스비어 슈나이더 바이스의 그 맥주는 따르면 에딩거나 파울라너 바이스비어 같은 색깔이 나오질 않습니다.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하고요. 거의 엠버에 가까운 어떤 그 딥골드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바이스비어 이게 오리지널하면서 왜 에딩거나 파울라너 색깔이 이렇게 밝아요? 그쵸. 더 현대적인 바이스비어가 이제 에딩거나 파울라노고요. 그 시작은 에딩거예요. 에딩거와 슈나이더 바이스의 차이를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슈나이더 바이스는 약간 스페셜티 바이스비어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고, 에딩거는 대중적인 바이스비어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19세기 초반에 정말 작은 브루어리였던 에딩에 있던 에딩거 브루어리가 이제 프란츠 브론바흐라고 하는 분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 세계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스브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내걸고 밀맥주 생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요. 그때 에딩거가 내세운 기치가 대중화였어요. 그래서 에딩거가 독일 전체를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아마 1960년대일 거예요. 그래서 에딩거 바이스비어는요, 독일의 다른 지역에 가도 마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기 에딩거 바이스비어 다른 지역에서 먹은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에딩거가 독일 전 지역에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1960년대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수출하는데 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에딩거가 다 있죠. 근데 그 에딩거의 그 특징은 상대적으로 효모에서 오는 바나나와 정향이 조금 적어요. 마시기 훨씬 편하죠. 가볍고요. 근데 그게 에딩거 바이스비어의 특징이에요. 좀 더 대중적인 향미를 만든 거죠. 근데 슈나이더 바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슈나이더 바이스는 다른 지역에 마시기도 힘들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바나나 향, 그리고 그 정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있는데, 이 바나나 향과 정향을 생각보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정향을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향이라고 하는 향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런 향이다 보다 하고 마시는데, 이제 그런 향신료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외국의 경우에는 정향의 경우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일부러 미국에서 바이스비어를 만들 때는 이 정향을 없애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아메리칸 바이스비어의 또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바이스비어가 이것까지 말씀을 해드려야겠네요. 오늘 시간 또 다 가네. 바이스비어가 인기가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 바이스가 그 맥주 생산권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딩거가 또 바이스비어를 생산하는데, 이 바이스비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요건 썰인데요. 썰인데 1960년대에 텔레비전의 보급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 바이스비어는 그 전까지만, 지금은 바이스비어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맥주 스타일이고 또 대중들이 이제 인식하는 스타일인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바이스비어는 그냥 바이에른 지역의 그냥 지역 맥주였다고 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이 바이스비어를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특히 여성들한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효모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이스비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고 또 인기가 굉장히 늘어났다. 최근에 바이스비어의 성장은,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빨리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 챕터가 클래스 3네요. 맥주의 모든 것. 제목은 우아한 독일 밀맥주입니다. 밀맥주 제조업자에게 1616년은 악몽의 해였다 라고 합니다. 바이에른 공작인 빌헬름 4세가 그해 밀맥주의 제조를 금지하는 맥주 순수령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이는 전통에 반하는 조치였다. 수세기 동안 밀은 중부 유럽 전역, 특히 독일 양조가들이 중요한 원료였다. 태초부터 그래왔죠. 근데 독일에서 상면 발효 맥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하고요.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스비어라는 말은 비교적 라이트하고 옅은 색깔의 맥주, 종종 생소맥으로 만든 술의 통칭이었다. 밀맥주는 불에 말린 메가의 거칠고 매캐한 풍미와는 정반대의 매력적인 풍미를 지녔다. 그러니까 이 바이스비어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색깔이 밝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색깔이 밝기 때문에 이제 바이스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맥주 순수령이 밀맥주 제조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세기 근대식 바이스비어 양조권을 따낸 데겐베르그 가문만이 법적으로 밀맥주를 생산할 수 있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밀을 거부하는 순수령 때문에 밀맥주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지만 바이에른을 지배하던 왕족인 비텔스바흐 가문의 빌헬름 공작은 예외적으로 데겐베르거 가문에만 밀맥주의 독점 양조권을 부여했다. 요거는 썰입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독점권을 가져간 건 맞아요. 데겐베르거 가문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빌헬름 공작, 빌헬름 4세가 맥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1602년에 데겐베르거 가문의 마지막 공작이 이게 이제 한스 지그문트라는 사람인데 후계자 없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비테스바흐 비테스바흐 가문의 빌헬름이 알브레트 5세가 다시 이 독점권을 가져가게 되죠. 자, 막시밀리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막시밀리언 공작은 마음을 바꿔서 미넨의 밀맥주 양조장을 들였고 바이에른 지역의 여관주들에게 비테스바흐 밀맥주 구입을 명해 왕실 금고를 두둑히 채웠다. 이 막시밀리언 1세가 그 호프브로헤 하우스를 통해서 밀맥주를 독점적으로 생산했고 이걸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고 이 돈이 30년 전쟁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든든한 군자금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밀맥주 양조장이 바이에른에 빼곡히 들어섰고 17, 18세기에는 라이트하고 생기 있고 우아한 밀맥주 스타일이 상당히 인기를 얻어 바이에른 주 연간 세배 3분의 1의 밀맥주 판대로 충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밀맥주 양조장이 빼곡히 들어섰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실인지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역사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썰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약간 틀린 정보들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딱딱 짚어주지 않고 하여튼 역사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희진 않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1700년대 후반 바이에른 사람들은 밀맥주를 외면하고 수도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맥주 위에 다크라거, 청량감이 라이트한 필스너를 선호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00년도부터는 밀맥주가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게오르그 슈나이더가 바이스 호프브로헤 하우스를 임대해 밀맥주 전통의 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알짜배기를 얻으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1872년에 게오르그 슈나이더가 그때는 왕 루트비 2세죠. 이때부터는 바이에른이 왕국이 됩니다. 1806년 이후에 바이에른은 공국에서 본격적으로 왕국으로 되죠. 루트비 2세 왕과 계약을 체결해서 밀맥 독점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호프브로헤 하우스에서 더 이상 밀맥주를 안 만들고 이제 밝은색
라거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시점이기 때문에 밀맥주를 아마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는 밀맥주를 이 슈나이더가 가져간 거죠. 밀맥주 스타일은 19세기, 20세기 초반 상당 기간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가 그쵸? 노약자들은 간장제로 인식이 되었다. 뭐 의사들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밀맥주가 인기를 얻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슈나이더 양조장이 자체 입장을 고수하며 밀맥주를 계속 생산한 끝에 20세기 중반 북부 독일에서 밀맥주가 인기를 이끌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1960년대부터일 겁니다. 그리고 밀맥주가 필수성을 잠식하고 있는 지역까지 침투한 적은 없지만 젊은이들은 밀맥주의 매력적인 과일 아로마와 수월한 목 넘긴 갈증을 해소하는 특성에 끌렸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헤페바이젠에 대한 얘기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면제 같이 묘한 매력이 있는 바나나와 시트러스 향은 없습니다. 시트러스 향은 있으면 안 돼요. 바이스비어에 정향이 있고요. 풋사과의 아로마, 풋사과도 만약에 바이스비어의 풋사과 향이 나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풋사과 향은 기본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종종 홈브루잉 바이스비어에서 나오는 이 사과향, 청사과향이 있는데요. 발효가 조금 잘못되거나 혹은 효모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나는 향입니다. 발효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보통 아세트알데하이드, 청사과향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바나나와 시트러스, 정향, 풋사과를 헤페바이젠 비어의 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트러스 향도 나오면 안 되고 풋사과 향도 나오면 안 됩니다. 바나나와 정향,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향이고요. 실키한 부드러움, 끝내주는 거품, 빵과 시트러스의 미묘한 풍미. 시트러스를 자꾸 얘기하죠. 시트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향미적으로. 헤페바이젠의 뷰티 콘테스트 최고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이 맥주는 맛있다. 라고 해내요. 헤페바이젠 스타일의 성공 뒤에는 숨은 양조 비결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헤페바이젠 최소 50%의 밀을 가지고 비어가 방식으로 제조해 아기 피부 같은 부드러움과 탁함을 보여주는데 곡물의 단백질 때문에 천사의 베개와 같은 헤드가 형성된다. 네, 밀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헤이지하고요. 단백질이 많아서 그리고 거품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통적인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아마 70%까지 밀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일은 바나나예요. 이 모든 특성을 믹서에 던져놓고 평균 5%의 ABV를 추가한 다음 긴 잔에 따라 방대한 거품을 잡아놓으면 지루하게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에 마시기에 적합한 저도수의 사랑스러운 독일 맥주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요. 독일 헤페바이젠이 있으면 전통을 느낄 수 있다. 아니면 꽁 대신 닭으로 브루클린 브루어리 뭐 어쩌고저쩌고 바이스를 먹어라 라고 하네요. 바이스비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필바둥에서 바가 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우스 맥주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만들어졌을 때 아주 좋지 않은 퀄리티들의 맥주가 나올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효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효모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거든요. 바이스비어 양조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독립맥주공장처럼 이렇게 생산량이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이 효모를 재사용합니다. 바이스비어 효모의 재사용이 정말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통 효모의 재사용은 효모를 받아서 3일 정도 지나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일주일 안에는 효모를 재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효모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효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효모의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산이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효모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대기업 이제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현미경을 보거나 아니면 셀수를 채취를 해서 상태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국내 뭐 수제 맥주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만드는 해피바이젠들이 종종 향미적으로 아주 신선하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아주 신선한 바나나와 정향이 뚜렷하고 이렇게 명쾌하게 싹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청사과 향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바나나 향, 정향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효모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헤페바이센 비어를 정리를 하네요. 밀맥주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효모가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맥주는 필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모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 안에서 자연탄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자연탄산을 만드는 효모들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래 세워져 있는 헤페바이젠 배를 그냥 따르면 뿌옇지 않을 수 있어요. 천매 맥주가. 그런데 해피바이젠 맥주는 무조건 뿌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염을 만들기 위해서 병을 한번 굴리거나 한번 거꾸로 놨다가 놓기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혹은 이제 혼자 다 먹을 거면은 먼저 위에 걸 따라주고 밑에 있는 효모들을 흔들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는,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효모들 때문에 맥주가 불투명하게 변합니다. 이 맥주는 불투명하게 마시는 맥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제 꼭지가 있는데, 과일 조각이 좋을까라고 하는 꼭지가 있어요. 그 시트러스 조각, 그러니까 레몬이나 라임 조각들, 특히 오렌지 조각 같은 것들을 그 바이스비어를 먹을 때 꽂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전에도 한국에 있었어요, 국내에도. 그런데 정통 바이스비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블루문 같은 경우가 아예 이렇게 그 오렌지 조각을 꽂아서 나오곤 하죠. 근데 전통 바이스비어에서는 절대 해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뭐 원래 전통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렌지 조각 같은 것들이 맥주랑 같이 이렇게 잔에 꽂혀 있으면 이 바이스비어의 굉장한 그 매력 중에 하나가 풍성한 거품인데, 그런 풍성한 거품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향과 정향 같은 아주 뭐 이 맥주만의 독특한 향을 즐기는 게 또 매력인데, 이 시트러스의 향이 그런 것들을 가릴 가능성이 있죠. 헤페바이젠 맥주를 마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여기 두 개 헤페바이젠에 대한 예로 들고 있는 맥주가 이제 아인거 맥주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카너 맥주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란치스카너 맥주고요. 프란치스카너는 지금 AV 인베브 소속입니다. 슈파텐하고 프란치스카너는 형제 양조장이거든요.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나중에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와 그 다음에 요세프 제들마이어 2세한테 나눠줬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가 슈파텐을 운영을 했고 요세프 제들마이어 2세가 프란치스카너를 운영을 했죠. 둘 다 뮌헨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나중에 이 두 양조장이 이제 AB 인베브로 인수가 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아인거 브로바이센은 뭐 당연히 제가 뮌헨 가서 마셔봤고 지금 한국에도 있는 맥주죠. 한국에 아인거 맥주들이 꽤 다양하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 브로이바이세, 그 다음에 그 바이스비어가 있습니다. 우르바이스도 있어요. 이 아인거 브로이바이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인거 양조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인거 양조장도 가봤습니다. 2017년에 아인거 양조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직접 만드는 맥주들도 마셔봤어요. 굉장히 그렇게 안 큰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맥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 은은히 빛나는 벌꿀색 독일 헤페바이젠의 향, 스파이시한 정향을 뿌려놓은 듯한 숙성된 바나나의 취할 듯한 향을 맡으면 킹콩도 홀딱 반할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뮌헨에서 마셔도 맛있고, 국내에서 이 아인거 브로이바이세의 바이스비어나 뭐 둔켈 이런 거 마실 때는 조금 상미기한이 오래되지 않은 거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브로이라고 아예 되어 있죠. 프란치스카너 헤페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양조장 이름이 아예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브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AV 인베브 소속입니다. 기원이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뮌헨의 프란치스카너 양조장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민영 양조장 중 한 곳이다. 현재는 아이노이저 부셔 인베브의 자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해피바이스에는 불투명한 녹슨 황금색, 녹슨 황금빛? 또 뭐야? 크리미하고 꿈결 같은 헤드를 자랑한다. 이 프란치스카너 해피바이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캔으로 마트에서 구할 수 있었죠. 지금 사라졌어요. 너무 아까운 맥주예요. 물론 이게 ABV 인베브에 인수가 되긴 했지만 프란치스카너 해피바이스에는 특히 국내에서 수입된 그 캔으로 된 거 황금색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용으로 항상 쓰곤 했어요. 그 바나나향과 정향이 너무나도 잘 나왔던 맥주고 또 제가 4캔만 원에 항상 넣었던 맥주인데 지금 더 이상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요. 이런 맥주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국내 맥주 문화에서는 정말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맥주는 꼭 다시 수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해피바이스 비어보다 아주 더 뚜렷한 바나나향과 정향을 갖고 있었던 맥주예요. 대기업에 소속됐다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맥주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피바이스 비어에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둔켈바이스 비어, 둔켈바이젠, 바이젠복 할 얘기들이 많죠. 여긴 되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할 얘기들이 많은 맥주들이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 맥잡 유난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